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은요, 30대 후반의 남성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최근에 고민이 생겨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셨다고 합니다. 오늘 사연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가정의 가장인 30대 후반 남성입니다. 결혼한 지 이제 3년 차가 되어가고 있네요. 택배 배송 일을 하느라 하루 종일 운전하며 일하는 내내 지루하던 찰나에 엄마께서 알려준 이 사연들을 접하게 되었고, 이제는 하루에 한 사연씩 빠짐없이 시청 중인 애청자입니다. 여러 사연들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욕도 내뱉어 봤고, 제가 더 통쾌해하며 웃어도 봤는데요. 최근에 저에게도 조금은 복잡한 여러 일들이 있었기에 저도 한번 용기를 내어 이렇게 사연을 써봅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꽤 규모가 나가는 양돈 농장을 하고 계십니다. 증조 할아버님 때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농장이죠. 양돈 농장이 겉모습만 보았을 때는 냄새나고 흙먼지가 가득한 게 썩 좋아 보이는 업은 아니기에 저게 돈이 되겠어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시겠지만요. 실제 수익은 겉모습과는 반비례한답니다. 그렇기에 비록 작은 시골에서 나고 자랐지만 부모님의 보살핌과 사랑 아래 부족함 없이 자라왔습니다. 제가 먹고 싶다거나 갖고 싶다는 게 있으면 큰 어려움 없이 사다 주셨어요.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습니다. 한참 어렸던 꼬꼬마 시절에는 왜 이렇게 공부가 하기 싫었던 건지 그저 산이나 강가에서 뛰어노는 것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리고 유년 시절 그 당시에는 저희 집 옆으로 하천이 길게 흐르고 있었는데 종종 그 하천에서 옷을 모두 벗고 수영을 즐겼어요. 그때부터 저는 수영 선수라는 꿈을 꾸게 되었고 학교에 올라간 뒤에도 종종 수영장이나 집 옆 하천에서 끊임없이 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수영 실력은 꽤 좋은 편이었거든요.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을 지나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쯤까지 철없던 그 시절에 저는 반항이라도 하듯 보란듯이 공부하는 담쌓고 지냈고 항상 형편없는 성적표를 들고 가는 제게 부모님도 큰 한숨을 내뱉으셨습니다. 어이구 재민이 이놈아, 그렇게도 노는 게 좋으니? 진짜 너무 싫어. 책도 쳐다보기 싫어. 글자들이 빼곡하게 있는 것만 봐도 토 나올 것 같아. 학교에서 수업 듣는 것도 너무 지루해. 그럼 엄마랑 아빠가 수영시켜 줄 테니까 엄마랑 아빠랑 떨어져서 지내도 괜찮겠어? 물론 괜찮지. 엄마, 그럼 나 수영시켜 주는 거야? 그래, 재민이 네가 하고 싶은 수영 실컷 하렴. 부모님도 그런 제 모습을 보고는 좀 더 전문적으로 수영을 배웠으면 싶었는지 저를 학원에 보내는 것은 물론이고 담당 코치님까지 붙여주셨고 제가 전문적으로 수영을 배울 수 있게 육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골에서 벗어나 그나마 집에서 가까운 지방권에 있는 전문 학원과 학원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서 지내며 이른 나이 때부터 단체 생활을 시작했었어요.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시작한 수영이었기에 전학 절차 없이 고등학교를 바로 학원 근처의 학교로 입학하였습니다. 학교 성적은 여전히 바닥이었지만 그래도 나름 수영 성적은 잘 나왔고 어려서부터 물가에서 수영을 하던 게 도움이 되었는지 수영을 제대로 배운 지 얼마 안 되어 전국 수영대회에 입상도 하였었죠. 그렇게 지역단체에서 꼽히는 선수로 전락하게 되었어요.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도 지역 내에서 각광받는 유망 선수라는 것이 전교에 소문나는 것은 순식간이었고 그땐 교장 선생님마저 저를 주목했었죠. 저는 그것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우면서도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부담도 꽤 되었답니다. 학교 수업 시간엔 또래 아이들은 반에서 공부를 하였지만 저는 주로 수영 연습을 하였고 그렇게 공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20살이 되기 전 마지막 큰 전국대회가 있었어요. 그 대회를 위해 저는 셀 수 없는 노력들을 했었고 그렇게 대회를 이틀 앞두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수영을 밤늦게까지 마치곤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워낙 늦은 시간대라 버스도 다 끊긴 상태였고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어두컴컴한 밤하늘에 겨울치곤 날도 따뜻했으며 겨울비까지 우수수 떨어지는 날이었습니다. 차가 왜 이러지? 학생, 손잡이 꽉 잡아요! 아!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급발진한 택시는 그대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택시 기사님이 먼저 말씀해 주신 대로 손잡이를 잡은 터라 기사님도 저도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죠. 하지만 들이받은 가드레일로 인해 차량은 찌그러졌고 그 충격으로 인해 제 오른쪽 어깨는 으스러지고 말았습니다. 깨진 창문의 유리들이 어깨에 깊숙이 박혔었고 유리 파편들을 꺼내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고통이 따랐었죠. 총 2번의 수술이 있었습니다. 후유증으로 인해 저는 더 이상 수영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더 이상 수영을 할 수 없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어깨의 통증보다 수영에 대한 갈망이 더 컸습니다. 마치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았어요. 몇 날 며칠, 아니 몇 해를 연습하며 기다렸었는지 모르는 10대의 마지막 전국 수영 대회는 그렇게 허탈하게 기회마저 갖지 못하고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은 슬픔도 아닌 허망함, 그리고 공허함이었습니다. 수영만 바라보던 제게 수영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은 마른 땅에 물을 주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어요. 계속 무언가 허기진 기분으로 살았었죠. 그렇게 20살이 넘어도 하는 것 없이 집에서 제 자신을 가꿀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산송장처럼 지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한 해가 흘렀고 우울함이 극에 달아올라 했을 때에는 모든 것을 포기할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저를 바라보는 부모님이 눈에 밟히더라고요. 그런 빈 껍데기 같은 모습으로 한참을 지내는 제 모습을 보다 못한 부모님께서 면허나 따보라며 저를 운전학원에 가입시켰고 그렇게 반강제로 운전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교통사고 이후에 저는 차를 쳐다보지 못했었어요. 트라우마처럼 그때의 사고의 기억이 뇌리에 박혀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몇 번 거절했지만 이미 학원에 수강료를 냈다며 굳이 저를 학원까지 데려다 주시는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첫 시작은 부모님의 권유로 비롯되었지만 어느새 제가 더 신나서 학원을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트라우마를 한번 극복하고 나니 너무나 흥미롭고 뜻깊게 느껴지더라고요. 필기와 기능은 물론 도로주행까지 면허를 한 번에 취득하게 되었고 면허를 취득해갈 쯤 영장이 날라왔습니다. 마침 운전을 좀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운전병에 지원을 해보았는데 운이 좋게도 바로 합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 군 생활은 또래 친구들에 비하면 그리 힘든 편은 아니었어요. 제가 단체 생활을 일찍부터 시작한 것도 꽤나 도움이 되었고 원하는 직군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기에 제 인생에 있어 나름의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민간인들에 비하면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과 가끔 선임들에게 오는 압박감이 여느 군인들처럼 힘들긴 마찬가지였지만 말이에요. 이후 제대를 한 뒤에는 하나뿐인 형과 함께 부모님을 도와 농장 일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형네 부부가 부모님을 이어 그 농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부모님은 저 또한 형을 따라 농장을 함께 운영해 주기를 바랬었죠. 부모님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저는 부모님처럼은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하여도 악취를 풍기는 농장에서 돼지 똥을 치우고 돼지들을 키우며 살기는 싫었어요. 허세가 가득했던 철없던 그 시절에는 겉모습에 꽤나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하지 않고 돈을 조금 모으면 서울로 올라가 살 생각을 항상 품고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일으키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셨더라고요.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사연을 쓰며 되돌아보니 부모님이 제게 그만큼 신경을 써준 덕분에 제가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부족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부모님 두 분은 본인들이 먹을 거, 입을 거 아끼시고 저와 형에게 더 먹이시고 입히셨던 분들이셨습니다. 부모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하는 분도 계실 테지만 희생하고 베푼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버는 것에 비해 근검절약하시는 분들이셔서 행색을 보면 저희 부모님이 얼마의 수익을 거둬들이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농장에서 일하기 전까지는 그 정도의 수익이 나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대를 지나고 있을 때였어요.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었고, 오랜만에 예전에 선수 생활을 하며 지냈던 해당 지역으로 가 10대의 시절을 그리워하며 아이들과 먹고 떠들었던 그 시절을 회상하고 있었죠. 근 10년 만에 만나는 자리인지라 여러 아이들이 북적이며 많은 말들이 오갔고, 그 중에서도 제 주변을 둘러싸 저에 대해 말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아우, 재민이 네가 교통사고 나서 대회도 못 나가고 선수 생활 접었다는 소식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맞아, 얘 엄청 유명했지. 교장 선생님도 얘 대회 나간다고 하면 엄청 신경 써줬었잖아. 학교 위상 높여준다고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말이야. 그때 재민이가 대단하긴 했어. 나도 대회 한 번 본 적 있는데 진짜 멋있더라. 근데 그런 네가 선수 생활 접는다고 해서 다들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몰라. 맞아. 너 교통사고 이후로 거의 잠적하다시피 했잖아. 졸업식에도 코빼기도 안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 잘 지냈던 거야? 친구들은 저마다 제 예전 선수 생활 때 얘기를 하며 잘 지냈었냐고 물어왔고 그 말에 선뜻 답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 당시 빛나기만 했던 제 시절에 비해 지금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전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그저 웃음만 지어 보였답니다. 안녕? 재민이 너무 오랜만이다. 10년 정도 지났는데 어쩜 그렇게 그대로야? 여기서 너를 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다. 나 사실 너의 엄청난 팬이었거든. 대회 나갈 때마다 가서 응원하고 그랬었는데 넌 모르지? 그때 예쁘장한 여자애가 다가와 팬이었다며 제게 악수를 청하였고 저도 악수를 받아주기는 하였지만 낯선 얼굴이 처음 보는 듯 보였어요. 아, 내 팬이었구나. 고마워. 근데 우리가 같은 반이었나? 제 말에 실망한 기색을 보이며 그 여자애는 악수한 손을 빼고는 말했습니다. 우리 3년 내내 같은 반이었는데. 하긴 너는 모를 만도 해. 수영 연습 때문에 수업 시간에 잘 없기도 했고 내가 워낙 반해서 조용했으니까. 에이, 야 그거보다 네가 얼굴을 다 갈아엎었으니까 몰라보지. 여자애가 말이 끝나자마자 제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그 여자애에게 삿대질을 하며 말하였고 여자애는 그 말을 듣자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있던 그 친구가 자세히 말을 해주었는데요. 그 여자애는 학생 때에만 해도 못생긴 얼굴에 소심하여 다른 아이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였던 조용한 여자애였다고 합니다. 이번 동창회에서 완전히 달라진 얼굴로 나타나 다들 누구인지 어안이 벙벙했다면서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 뒤로 몇 분이 지나도 그 여자애는 나타나지 않았고 집으로 간 저는 그때 제 옆에 앉아있던 친구가 말해준 그 여자의 이름을 찾아 고등학교 졸업 앨범을 뒤져보았죠. 졸업 앨범을 보니 알 수 있겠더군요. 그 여자애는 발렌타인데이 때는 정성이 가득해 보이는 수제 초콜릿을 3년 내내 챙겨주었고 제가 대회가 있을 때면 청심환이나 자양강장제 같은 힘이 될 만한 것들이나 그 외에도 엄마처럼 항상 조용히 하나 두 개씩 무언가 챙겨주던 아이였습니다. 항상 제게 H가 라는 익명의 카드를 남기고 선물을 주었었는데 제 사물함에 몰래 그 카드와 함께 선물을 넣는 것을 우연치 않게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영하느라 정신없던 그 시절에 다른 반 친구들에겐 신경을 못 썼지만 그 여자의 얼굴만큼은 확실히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다른 친구들의 말처럼 얼굴이 너무 변하여 알아보지 못하였던 거였어요.
전에도 수수하니 못생긴 얼굴은 아니었다 생각했는데 어째서 그렇게 손을 댔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그 여자애에 대해 괜스레 관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에게 겨우 물어보아 그 여자의 연락처를 받았고 조심스레 먼저 연락을 해보았어요. 처음엔 제게 먼저 연락이 올 거라는 걸 전혀 예상 못했는지 적잖이 당황해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너무 기쁘다며 동창의 날에도 오랜만에 보게 되어 반갑고 좋았다고 상기된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그리고 동창의 날에는 친구들의 짓궂은 장난 때문에 말도 없이 집으로 가게 된 거라며 그땐 그렇게 가버려서 미안하다고 만나면 밥을 사주겠다는 말로 자연스레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여자애를 만나 밥을 먹고 간단하게 술도 마시며 많은 얘기들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재민이 너는 지금 무슨 일을 해? 제가 너무나도 피하고 싶었던 질문 중 하나인 질문을 듣는데 사실대로 말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예전에 수영을 하던 거에 비하면 부모님을 따라 농장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왠지 모르게 초라하게 느껴졌고 알 수 없는 자격지심까지 들었습니다. 아, 나 지금은 부모님 사업 도와서 같이 일하고 있는데 곧 서울로 올라가려고. 부모님 사업은 형한테 맡기고 난 서울에서 일하려고 해. 그래서인지 저도 모르게 거짓말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직업에 귀천은 없다지만 솔직하게 부모님이 양돈 농장을 하고 있고 지금 부모님 밑에서 그 일을 배우고 있다는 말을 쉽사리 하기가 어려웠어요. 제 스스로가 부모님의 직업이 그저 형편없다 생각해서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혀 부끄러운 직업이 아닌데도 저는 제 부모님의 직업을 계속 속여왔었거든요. 그래서 수영을 시작했을 때부터 누군가가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냐고 물으시면 사업을 한다며 포장해 왔었습니다. 농업도 사업이라면 농장을 운영하는 부모님이 사업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자기 합리화를 하고 살았거든요. 또한 작은 시골에서 나고 자란 저로선 서울은 성공한 자의 도시와 같게 느껴졌고 언젠가 저도 서울로 상경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런 거짓말이 툭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제 대답에 여자애는 더욱 기쁘다는 표정으로 제 손을 자연스레 잡으며 말하더라고요. 서울? 나도 지금 서울 사는데 잘 됐다. 내가 직장이 서울이라 자취 중이거든. 서울 올라오면 연락해. 내가 맛집 많이 하는데 소개시켜줄게. 여자애도 서울에 산다는 말에 얼굴이 괜히 시퍼렇게 질리더라고요. 그땐 제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노심초사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항상 여자애는 서울에 언제 오냐는 말을 습관처럼 내뱉더라고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단 말로 몇 번은 미루어 보았지만 그렇게 미루는 것도 계속 반복되니 이상하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맘 먹고 서울로 상경하기 위해 준비를 하였습니다. 서울 상경은 원래부터 계획하던 일이었지만 제 예상보다는 더 빠르게 실행에 옮기게 된 것이죠. 서울의 집값은 제 생각보다 더욱 높았고 겨우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아 작은 원룸을 구할 수 있었어요. 공부하는 거리가 멀었던 터라 제 학교 성적으로는 지원할 만한 회사도 없었고 나이가 어린 편도 아닌데 무경력인지라 그런 저를 받아주는 데도 없었죠.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부모님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었어요. 결국 돈을 벌기 위해 몸을 쓰는 일을 선택했고 기회가 되면 이곳저곳 멍이 들고 매일같이 파스를 붙이더라도 돈 되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술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는 기본이고 건설 현장 일용직이나 배달 기사 일, 택배 상하차 일 등 여러 일들을 하였죠. 그렇게 아르바이트만 2년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제가 운전병을 나왔다는 말에 해당 택배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해 배송 업무를 맡아볼 의향이 없는지 물어보았고 생각보다 높은 급여와 정규직이라는 곳에서 오는 안정감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운전하는 일이었기에 저는 이 일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택배회사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그 여자애와는 끊임없이 연락을 주고받았었고, 제 볼품없는 현실에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던 모습에 점점 그 친구에 대한 관심이 호감으로 변했습니다. 호감으로 변한 마음은 점차 커져갔고, 그러다 저의 고백으로 저희는 연인이 되었어요. 정식으로 교제를 한 뒤에도 아르바이트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인지라 많은 것을 해주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저를 한결같이 좋아해주고 응원해주던 여자친구에게 이 사람이구나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여자친구는 저에 비해 꽤나 규모 있는 회사를 꾸준히 다녀왔고, 제가 그런 짜잘한 아르바이트 몇 개를 다 해서 버는 월 수입에 비해 훨씬 좋은 급여를 받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내는 데이트 비용보다 본인이 더 낼 때가 많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싫은 내색 하나 없었죠. 그럴 때마다 여자친구에게 참 고마우면서도 얼른 돈 많이 벌어서 좋은 거, 맛있는 거 많이 사다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2년간의 아르바이트 생활을 마치고 택배회사에 비록 배송기사이지만 정규직으로 취직을 하였다는 말에 여자친구는 저보다 더 기뻐해 주었어요. 제 기쁨을 저보다 더 기뻐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 싶었고, 이 여자를 꼭 잡고 싶었죠. 그래서 나름 목표를 세워 알뜰살뜰 받는 월급의 70% 정도는 꼭 저축을 하려 노력했어요. 월세도 내야 하는 상황에서 힘들 때도 많았지만 더 좋은 미래를 위해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꾹꾹 참아가며 3년 정도 빡세게 모은 덕분에 목표한 금액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돈이 모이고 나서야 비로소 총 4년의 연애를 끝내고 여자친구에게 당당히 프로포즈를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지금의 아내이자 당시 여자친구는 기꺼이 제 프로포즈에 좋다며 화답했고, 그렇게 저와 아내는 결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결혼할 생각을 하니 시간이 더 빨리 흐르는 것 같았고,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흐르는 듯 했었죠. 웨딩 플래너를 통하니 예식장이나 스튜디오, 드레스샵 선정 같은 예식 관련 결혼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되었지만 하나 해결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바로 집 문제였는데요. 턱없이 높은 서울의 집값은 제가 아무리 모은 돈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여도 이 돈으로는 전세도 겨우 될까 말까였습니다. 무조건 서울 아니면 안 된다는 아내의 고집에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나 고민하며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그런 와중에 얄밉게도 아내는 본인이 혼수를 해올 테니 집은 제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저에게 모두 떠맡기더라고요. 혹여나 돈이 모자라면 처가댁에 말해볼 테니 언제든 말하란 식으로 제 자존심을 살살 긁으며 말이에요. 그래서 집은 처가댁의 힘을 절대 빌리지 않고 제가 스스로 마련하자 다짐했습니다. 이후 각자 부모님께 서로를 인사시켜주기로 하였고, 처가댁이 서울에 있던 터라 처가댁을 먼저 들렸어요. 제 예상대로 처가댁은 꽤나 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내가 집에 도착했다며 가리킨 곳은 누구나 아는 브랜드 아파트였어요. 세대수가 많아 보이지는 않았지만 신축 아파트인 듯 시설이 굉장히 깨끗했고, 아내가 비밀번호를 눌러 안으로 들어가니 입구부터 압도감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바닥은 대리석으로 쫙 깔려 있었고, 뻥 뚫려 있는 넓은 거실은 으리으리하다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현관 앞까지 나와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저도 90도 인사를 하며 미리 준비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아이고, 뭐 이런 걸 다 준비했어요.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장모님께선 선물을 받아들며 환히 웃어 보였고, 생각보다 너그러운 분위기에 긴장을 조금 풀 수 있었어요. 수영을 해서 그런지 어깨가 아주 넓구만. 꼭 내 젊을 때를 보는 것 같네. 장인어른도 유쾌한 농담을 건네며 분위기를 밝게 띄우셨고, 무뚝뚝하고 가부장적인 제 아버지에 비해 훨씬 깨어있으신 분이구나 느끼게 되더라고요. 장모님과 장인어른 두 분 다 아내에게 미리 저에 대해 얘기를 들으신 건지 제 집안이나 직업과 관련된 큰 질문들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밥은 먹었는지, 못 먹는 음식은 무엇인지,
또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같은 짜잘한 질문들만 던지실 뿐 제가 불편하게 느낄 만한 질문들은 너무 감사하게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예상과는 달리 좀 더 편안하게 인사를 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희 부모님을 만날 날을 잡았고 부모님에게 오랜만에 연락하여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가겠다 하였더니 팔짝 뛰며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껏 여자를 만나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부모님에게 소개시켜주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렇게 약속한 날짜에 시간 맞춰 아내와 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까워질수록 아내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느꼈죠. 그리고 다 도착하여 차에서 내리는데 코를 막고 얼굴을 잔뜩 찡그리던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 여기가 진짜 자기네 집이야? 부모님이 사업하신다면서 도대체 여기서 무슨 사업을 해? 아, 사실 우리 부모님 양돈 농장 하셔. 뭐? 그럼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거짓말이라니. 사업이라 뭉뚱그려서 말한 건 미안한데 농업도 하나의 사업으로 봐주면 안 될까? 미리 말 못한 건 미안해. 제가 사과를 했음에도 잔뜩 쓴 인상은 풀릴 기미가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러던 찰나에 차 소리를 들었는지 때마침 부모님이 집에서 나왔고 저와 아내를 보더니 활짝 웃으며 대문으로 달려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아내는 뒤로 주춤하더니 제 뒤로 숨어 보이더군요. 아, 내가 너무 처음부터 부담스럽게 달려나왔나 보네. 먼 곳까지 오느라 피곤할 텐데 편하게 들어와서 쉬어요. 민재도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 그 모습을 엄마도 본 것인지 머쓱한 듯 괜히 머리를 긁어 보이며 저와 아내를 현관으로 안내했고 아내는 여전히 코를 막은 채 엄마에게 제대로 된 인사는 생략한 채 그저 고개만 까딱이며 예의라곤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을 보였어요. 지금껏 저에게 보였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라 저도 꽤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마당을 지나 현관에 다다르자 그제야 앞에 서 있는 아버지를 보고는 제대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재민이 여자친구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나는 재민이 아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와요. 아버지는 제 여자친구 앞이라고 제법 근엄한 목소리를 내며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저와 아내도 안으로 들어섰죠. 집 안에는 형과 형수도 함께 있었어요. 부모님과 함께 안방으로 들어가니 형수가 준비했다는 듯이 주스와 예쁘게 깎은 과일들을 내다 주었습니다. 보통 그렇게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의 식구가 주스나 과일을 가져다 주면 먼저 고맙다고 말하는 게 기본 예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내는 고맙다는 말은 생략하고는 누가 먼저 먹으란 말도 없었는데 자기 집처럼 자연스레 벌컥벌컥 주스를 마셔 보이더군요. 그리고는 주스를 그 자리에서 원샷을 때리는 아내였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당신, 형수한테 고맙다는 인사는 해야지. 그리고 부모님이 손도 안 대고 먹으란 말도 없었는데 그렇게 주스 한 잔을 다 마시면 어떡해. 저도 나름 아내를 생각해서 앞에 있는 부모님 귀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아내의 귀에만 대고 소근소근 귓속말로 말을 전했어요. 아니 그럼 너무 목이 마른 걸 어떡해. 그리고 부모님 앞에 계신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내가 뭐가 돼? 아내의 큰 목소리에 저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깜짝 놀란 눈치였어요. 결국 엄마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죄송합니다만 저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렇게 말을 하고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아내를 저는 뒤쫓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따라 나온 저를 보더니 아까 전보다는 조금 진정된 목소리로 물었어요. 따라 나올 필요 없어. 부모님이 이상하게 생각하시겠다. 얼른 다시 들어가 봐. 아까는 화내서 미안해. 사실 내가 냄새에 좀 예민한데 생각보다 이곳에 악취가 너무 풍겨서 좀 당황했거든. 대문에서부터 집 앞까지 냄새 때문에 숨 참고 들어온다고 목이 말랐는데 눈앞에 주스를 보니까 나도 모르게 급하게 마시게 된 거야.
아내는 침착하게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아내의 말을 들으니 그럴 수 있겠다 싶었어요. 왜 이때는 아내의 행동과 말들이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고 이해를 하려고 했는지, 지금 와서 생각하니 저 순간이 후회가 되네요. 그렇게 저도 미안했다고 사과를 했고, 아내는 원래의 차분한 모습으로 돌아와 살짝 미소를 지으며 알겠다 말하고는 화장실로 들어가 보였습니다. 저도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고, 부모님에겐 제가 귓속말로 아내에게 뭐라 한마디 하는 바람에 아내가 큰 목소리를 냈다며 둘러댔어요. 제 말에 엄마는 안 그래도 긴장했을 텐데 너무 뭐라고 하지 말라면서 아내를 두둔하더라고요. 아내가 화장실에서 돌아와서는 부모님에게 아까는 갑자기 큰 소리를 내어 죄송하다며 전과는 달리 싹싹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였고, 그렇게 인사를 간단하게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후 각자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지 얼마 안 되어 양가 부모님과 시간을 맞춰 상견례 자리를 마련했어요. 아무래도 저나 아내, 그리고 처갓집이 모두 서울에 있다 보니 장소는 서울에 있는 한정식집으로 예약을 하였고요. 부모님도 그 의견에 따라주었고, 상견례 당일 먼 걸음 하신다고 부모님께서는 새벽부터 준비하여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가장 거리가 먼 저희 부모님께서 약속 시간보다 더 일찍 도착해 있으셨죠. 그런데 오히려 처부모님께서 약속 시간이 지나도 오지를 않는 겁니다. 5분, 10분은 곧 오겠지 하면서 기다렸는데 20분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아내가 전화 한번 하고 오겠다며 자리를 나갔고, 이후로도 5분 정도 더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아내와 함께 처부모님께서 들어오시더라고요. 오시자마자 저희 부모님을 위아래로 훑으시던 장모님께서 곧 고상하게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나, 늦어서 미안해요. 샵에서 오는데 생각보다 차가 너무 막혀서 그만 늦어버렸네요. 아닙니다. 주말이라 차가 많이 막힐 법하죠. 반갑습니다. 엄마는 괜찮다고 말하며 악수를 청했고, 추운 날씨도 아니었는데 요상한 장갑을 끼고 계시던 장모님께서는 정식 악수는 하지 않고 손끝만 살짝 잡아 보이며 자리에 앉더라고요. 그 모습을 바로 앞에서 지켜보는데 꼭 저희 엄마를 더러워하는 것처럼 보여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상견례 자리가 중요한 자리긴 하나 샵까지 들러가며 준비를 해야 하는 자리인가 싶었고, 그런 처부모님에 비해 저희 부모님께서는 워낙 검소하게 사시는 분들인지라 화장품도 잘 바르지 않으셨어요. 오늘은 그나마 얼굴에 뭐라도 바른 듯 평소 제가 알던 모습보다는 나아 보였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신경 써서 입고 온 옷들이라고 해봤자 동묘시장에서 팔 법한 옷들이었고, 그런 차림에 비해 명품으로 휘감겨 있는 처부모님과는 꽤나 비교가 되어 보였습니다. 이후엔 여느 상견례 자리에서 그렇듯 예물이나 예단 같은 형식적인 말들이 오갔어요. 식사를 하는 와중에도 양가 부모님들은 여러 말들을 주고받았고, 그렇게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모를 정도로 숨막히던 상견례가 끝이 났습니다. 이후 아내는 처부모님과 함께 처가댁으로 갔고,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제 집으로 갔어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하루 주무시고 가시기로 하셨죠. 그때까지만 해도 혼자 살던 집이 원룸이었던지라 좁긴 하지만 너무나도 오랜만에 부모님과 한 방에서 함께 잠을 청했답니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 이미 두 분은 집을 떠나고 없었죠. 대신 식탁 위에 밥상이 한 상 차려져 있었고, 차린 지 얼마 안 되는 듯 아직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엔 종이에 잔뜩 써놓은 메모와 밑에는 도장이 함께 든 통장집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메모를 집어들어 읽어보았어요. 재민아, 엄마랑 아빠는 차 시간 때문에 먼저 간다. 곤이 자고 있길래 깨우지 않고 가니까 일어나면 밥 챙겨 먹고, 냉장고에 반찬이나 재료가 별로 없더구나. 되는 대로 미역국하고 계란 후라이랑 햄 구워놨으니까 씻기 전에 먹어라. 그리고 이건 재민이 네가 태어났을 때부터 조금씩 모아오던 통장이야. 우리가 너 결혼하면 주려고 계속 조금씩 저축해놓고 있었는데 어느새 다 커서 이렇게 이 통장을 건네는 날이 오는구나.
이 통장을 만들 때 함께 만들었던 네 인감 도장도 함께 넣었으니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고. 요즘 서울의 집값이 그리도 비싸다 들었어. 이 돈으로 집을 사는데 보태든 가구나 전자제품 사는데 보태든 하렴.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편지처럼 긴 말도 아니었고 오그라드는 말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문장 하나하나에 진심이 담겨 있어 더 울컥하였어요. 그리고 메모 밑에 있던 통장을 여는 순간 저는 눈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장 안엔 입금을 할 때마다 저마다 작은 문장이 하나씩 쓰여 있었어요. 재민이 태어난 날, 재민이 100일, 재민이 걸음마 뗀 날, 재민이 돌잡이 한 날. 이렇게 제가 태어난 날부터 시작하여 학교에 입학한 날이나 수영을 시작한 날과 같은 큰 행사가 있던 날은 물론이고 자전거를 처음 탄 날, 넘어져서 엉엉 운 날처럼 작은 일들도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저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당연히 제가 처음 수영대회에 나가 입상한 날과 사고가 난 날 모두 기록되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은 상견례 날.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사랑해 우리 아들. 의 문구와 함께 상견례 날짜에 입금된 것을 마지막으로 통장은 가득 채워져 있었고 통장집 안에 통장들만 총 4개가 되었어요. 최종적으로 모여있던 금액은 제 생각보다 더 큰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서울의 큰 집은 아니더라도 아파트나 빌라 한 채 정도는 문제없이 구매가 가능했고 심지어는 조금 남을 수도 있을 정도였어요. 예상치 못한 부모님의 선물에 저는 그 자리에서 그만 목청 높여 울었습니다. 제 밑에 엄마가 해놓은 밥이 젖어가는지도 모른 채 말이에요. 다음 날 아내와 저는 연차까지 내가며 부동산으로 가 본격적으로 예산에 맞는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제 눈에 제일 마음에 드는 집이 보였어요. 그 집은 신축은 아니었지만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된 20평대의 작은 빌라였습니다. 비용 면에서도 부담스럽지 않으며 외부 건물에 비해 내부는 리모델링까지 하여 깨끗하고 모던하고 깔끔한 인테리어와 남향으로 햇빛이 잘 드는 게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지만 아내는 아파트가 아닌 것에 불만인 모양이었어요. 급기야 아내는 자기가 집을 구매하는 데 돈을 더 보탤 테니 아파트로 시작하면 안 되겠냐고 묻더라고요. 자기야, 나는 아무래도 빌라는 좀 그래. 경비시설도 아파트에 비해 부족하고 관리도 잘 안 될 것 같고 말이야. 차라리 내가 돈을 더 보탤게. 우리 아파트도 한번 보러 가자, 응? 결국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아파트를 보러 갔어요. 역시나 빌라와는 차원이 다른 매매가에 입을 다물지 못했죠. 시설은 빌라와 별 다를 게 없어 보였고 심지어 연식이 더 노후되었으며 평수도 더 적었는데 고작 아파트라는 이유로 가격이 배 가까이 뛰는 모습에 저는 고개를 절로 저어댔습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집 문제는 내 의견을 따라줬으면 좋겠어. 난 아까 그 집이 가격 부분이나 평수도 그 정도면 잘 빠진 것 같고 리모델링도 한 지 얼마 안 돼서 괜찮아 보였는데 자기도 아파트나 빌라 같은 편견 다 버리고 봤을 때 아까 그 집이 낫지 않았어? 아니, 나는 지금 집이 훨씬 나은 것 같은데? 혹시 돈이 모자라서 그래? 정 모자르면 내가 좀 보태거나 우리 부모님한테 말해볼게. 아니, 돈 문제가 아니라 난 아까 그 집이 훨씬 나아 보였다니까. 저는 아내의 말에 답답하다는 듯 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사실 아내가 마음에 든다 하던 아파트도 부모님께서 주신 돈이 있었기에 충분히 계약은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떠나 더 나아 보이는 구석이라곤 아파트라는 점 하나뿐인 그곳을 좋다고 하는 아내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아파트에 집착하는지 알 수 없었죠. 4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아내와 저는 크게 싸워본 적이 없었는데 결혼을 준비하려 하니 이러한 문제로 결국 다투게 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연애를 할 때에는 아내가 저에게 거의 맞춰주다시피 하였는데 어째서인지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면서부터는 제게 맞추기보다는 제게 반대로 맞추어 달라고 주장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다른 건 몰라도 집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금액을 부담하는 만큼 제 뜻에 따라주길 바랬습니다. 결국 몇 번의 실랑이 끝에 말다툼으로 번지게 되었죠. 옆에 공인중개사가 있음에도 개의치 않고 저희는 서로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뜻을 주장했고 결국 그날은 아무 성과 없이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고집을 꺾지 않을 것 같던 아내가 먼저 백기를 들며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어제 제가 마음에 들어했던 그 빌라로 계약을 하자면서 말이에요. 마침 그날은 쉬는 날이었기에 아내의 연락에 부동산으로 달려가 제 일생에 제일 큰 계약을 하였고 아내와도 화해를 하였답니다. 그렇게 집도 계약하고 나니 결혼 날짜까지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 아래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의 아내는 그런 성격 탓에 소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유독 이상하게도 저희 본가 식구들 앞에서는 대범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말이 좋아 대범한 모습이지 솔직한 말로 예의 없어 보이는 행실이 몇 번 제 눈에 보였어요. 결혼식이 끝난 뒤 신혼여행까지 마치고 돌아와 본가에 들러 인사를 드리자고 말하니 아내는 바로 인상을 쓰며 말했어요. 자기 혼자 다녀오면 안 돼? 지금 내 옷들 다 비싼 건데 시댁은 솔직히 너무 냄새나고 농장이랑 집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서 돼지 소리 때문에 시끄럽단 말이야. 시차 적응 때문에 피곤하기도 하고 혹시라도 옷에 냄새가 배거나 흙먼지로 더러워지면 어떡해. 아내의 말들이 영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으면서도 서운하게 들리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아내의 말대로 저 혼자만 인사를 다녀왔습니다. 저 혼자 가니 당연히도 부모님은 아내를 찾았고 저는 그저 시차가 안 맞아 힘들어해서 홀로 왔다고 둘러대 주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부모님이 상처받을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엄마는 내심 아내에게 전화라도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화는커녕 문자 한 통도 오지 않더라고요. 그런 아내에게 서운한 마음과 실망도 있었지만 제가 또 너무 바라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와 꼭 인사를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니었기에 그러려니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어요. 시간이 흘러 결혼 후 처음 맞이한 명절 연휴였습니다. 연휴가 시작하기 일주일 전날이었어요. 배송 업무로 운전을 하며 일하고 있는데 엄마에게 전화가 왔고 아내에게 연락을 했는데 받지를 않는다며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아침에 나올 때까지만 해도 아내는 멀쩡해 보였는데 그 말에 걱정이 된 저는 통화를 끝내고 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수신음이 지나 전화를 받더라고요. 제 전화는 이리도 잘 받는데 엄마가 3통이 넘도록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다니 혹시 저희 엄마 전화만 피하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더군다나 그날은 주말이었고 저야 배송직이라 주말 평일 할 것 없이 스케줄 근무로 돌아가기에 일하는 중이었지만 아내는 주말이면 집에서 쉬는 일반 직장인이었어요. 그러니 전화를 받지 못할 상황이었다면 제 전화도 받지 못했을 테니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엄마가 전화를 3통이 넘도록 했다는데 못 받은 거야? 아니면 일부러 안 받은 거야? 내가 꼭 전화를 받아야 돼? 전화 받으면 분명 명절 얘기할 텐데 나 괜히 그런 일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단 말이야. 아내의 대답은 그저 하찮은 변명으로 들려왔고 그저 저희 엄마를 무시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명절 전날부터 미리 본가로 가자 말했지만 아내는 질색을 하며 거부하였고 온갖 핑계를 대며 엄마와 형수를 도와 음식 준비를 하는 것을 마다했죠. 할 수 없이 명절 당일 아침 일찍 출발하려는데 아내는 차에 올라타면서도 계속 투덜대며 가기 싫다는 내색을 보이기 일쑤였습니다. 본가에 도착한 뒤로도 아내는 더 이상 손님이 아닌데도 손님 대접을 받으며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했고
엄마와 형수가 밥상을 내오는 데에도 가만히만 있더라고요. 최소한 밥상에 숟가락이라도 얹던가 그마저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바닥에 붙인 엉덩이를 뗄 생각도 않는 아내의 모습에 결국 한마디 하려는데 제 옆에 참다 못한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어 보였어요. 새아가, 아무리 먼 걸음에서 몸이 고단하다고 해도 너무 가만히 있는 것 아니냐? 너무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것 같구나. 아버지는 나름 듣는 아내가 너무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도록 신경 써서 차분히 말했다 생각했는데 그 말을 듣고 아내는 바로 표정이 굳더라고요. 죄송해요, 아버님. 제가 사실 발목을 살짝 다쳐서요. 저도 도우고 싶은데 의사 선생님이 움직이지 않는 게 좋다고 하셔서 이해 좀 해주세요. 아내는 발목을 다친 적이 없었고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며 저희 부모님을 농락하는데 아버지는 아내의 말이 진짜인 줄 알고 되레 미안해하며 걱정하더라고요. 어디서 멀쩡한 발목을 다쳤다고 거짓말을 하냐며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그 자리에서 아내의 거짓말을 폭로하면 부모님은 아내의 거짓말에 상처를 받을지도 모른다 생각했고 아내도 뭐라 할 게 분명했기에 즐거운 명절 분란을 일으키지 말자 하며 그저 참았습니다. 아내는 뒤에 가서도 자기가 거짓말로 제 부모님을 농락한 것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에게 잔소리를 해서 짜증난다며 오히려 제게 저희 부모님을 흉보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내와 다투기 일쑤였습니다. 평소엔 별 문제 없었는데 유난히 저희 본가 사람들한테만 무시하듯 예의가 없었어요. 그래서인지 집안에 대소사만 있으면 저는 아내와 항상 말다툼을 하였고 그게 1, 2년까지는 버틸만 하였는데 3년이 되어가니 저도 슬슬 힘들고 지치더라고요. 그러다 아내가 선을 세게 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형제 중 장남이셨고 아버지의 동생인 작은아빠의 첫째 아들이 서울에서 결혼한다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 전날 미리 서울에 와야 할 것 같은데 하룻밤만 저희 집에서 묵겠다며 부탁을 하셨어요. 이 일을 아내에게 전했는데 온갖 짜증을 내며 저희 부모님을 능멸하더라고요. 뭐? 그런 냄새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이 자? 난 싫어. 절대 싫어.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끔찍한데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사는 집에 들이라고? 절대 안 돼. 그냥 모텔이나 가면 되겠네. 모텔이나 가면 되겠다니.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아내에게 이제는 치가 떨리더라고요. 본인 부모님을 제가 그런 식으로 말했다면 분명 길길이 날뛰었을 거면서 말이에요. 결국 또다시 아내와 저는 말다툼을 하였고 아내는 열이 받았는지 먼저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 보란 듯이 현관문을 쾅 소리 나게끔 크게 닫으며 나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있던 자리에 그대로 앉으며 지친 한숨을 내뱉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내의 노트북에서 알람이 울렸고 판도라의 상자와 같은 아내의 노트북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아내는 노트북으로 바쁘게 인터넷을 하였고 저는 뭐 인터넷으로 쇼핑이라도 하는가 보다 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죠. 그런데 그날 그 노트북에서 아내의 실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앉아있던 의자와 책상 위에는 아내가 쓰던 노트북이 올려져 있었고 저와 다투기 전만 해도 열심히 노트북을 하던 아내는 제가 미처 그 노트북을 보리라 생각을 못하였던 것 같았어요. 노트북에 알람이 울려 그 안을 살펴보니 아내는 지금껏 인터넷 카페 커뮤니티에 저희 부모님을 그렇게 욕하고 있었더라고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 카페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였는지 우수 회원으로 있던 아내의 글들을 하나씩 읽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죄다 부모님과 저를 욕하는 글들이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눈에 띄었던 것은 결혼 전 저희 부모님께 처음 인사를 드리던 날에 썼던 글이었어요.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예비 신랑이 시부모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런 줄 알고 결혼까지 결심했는데 알고 보니 시댁에서 한다는 사업은 농업이었고 그 중에서도 제일 냄새나 더러운 양돈 농장을 하고 있었다면서 시부모님 꼬라지가 거지 같고 냄새난다며 이 결혼을 해야 하는지 묻는 고민의 글을 써놨더라고요. 심지어는 동창회 때 저를 오랜만에 보고 썼던 글도 있었습니다. 그 글에는 님들, 나 동창회에서 첫사랑을 만났는데
첫사랑은 학교에서 유명했던 수영선수라 고백도 못하고 짝사랑하고 있었음. 근데 걔가 졸업할 때쯤 사고 나서 어깨를 다쳐서 수영 관둔 뒤로 자취를 감췄었거든. 지금은 수영도 못하고 대학도 못 나온 고졸 출신의 별 볼 일 없는 애가 되어 있더라고. 그래도 오랜만에 얼굴 보니 예전 생각나면서 조금은 설레더라. 지금은 무슨 부모님 사업 도와가면서 일한다던데 내가 봤을 땐 그냥 놀고 먹는 것 같아. 얼굴 반반해서 데리고 다니기는 좋은데 사귀어도 괜찮을까? 이런 내용의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정규직으로 취직했을 때에는 겉으론 저보다 더 기뻐하더니 그 커뮤니티에는 고작 택배기사가 된 거면서 좋아하는 꼴이 우습다는 글을 썼더라고요. 아내의 이중성에 소름이 끼치고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을 향해 입에 담기도 험한 욕설들이 만무한 글들을 보고 전 곧장 화장실로 달려가 오바이트를 했습니다. 아내가 글을 올리면 그 밑에 댓글로 모르는 사람들이 더 심하게 제 부모님을 욕했고 그런 모습에 제가 못나 사람을 잘못 만난 탓에 괜히 엄한 부모님이 욕먹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에 아내의 짐을 제 손으로 싸 아내가 오기만을 기다렸고 저녁이 지나서야 뒤늦게 온 아내를 끌고 처가로 갔어요. 제 손에 붙잡혀 오는 내내 아내는 이거 놓으라며 소리쳐댔지만 개의치 않고 장모님과 장인어른 앞까지 데려갔고 시원하게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저 이렇게 이중인격자 같은 사람과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딸 반품합니다. 데려가세요. 그리고 제가 빌려드린 돈 3억 다시 돌려주세요. 뭐? 3억? 그게 무슨 소리야? 아내는 제 말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무슨 소리인지 물었어요. 사실 아내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던 처가에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 정도 지났을 때 장인어른께서는 아내 몰래 처가로 와달라며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그날 저는 처가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땐 잘 사는 것처럼 보였던 처갓집은 알고 보니 월세로 새들어 사는 거였고 장인어른의 벌이가 나쁘지 않다고 해도 워낙 씀씀이가 해픈 장모님과 아내 그리고 아내의 남동생인 처남 때문에 변변찮은 자기 집 하나 없이 지금껏 새들어 살았다며 진실을 말해주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뿐인 처남이 도박에 빠지는 바람에 큰 빚을 지게 되었고 당장 집이라도 빼서 보증금으로나마 어떻게든 해야 하나 싶은데 그렇게 길거리에 나앉게 될 수는 없다며 급한 대로 제게 3억만 빌릴 수 있는지 물으셨죠. 제 두 손을 꽉 잡고는 사정사정하며 부탁하는데 거절하기가 힘들더군요. 마침 제 수중에는 결혼 전에 부모님이 주셨던 통장이 있었고 지금 사는 집을 구매하고도 통장 안엔 어느 정도 잔액이 남아있었기에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대신 금액이 큰 만큼 변호사를 통해 법적 효력이 있는 차용증을 썼어요. 아내에게는 지금껏 들었던 말은 모두 비밀로 해달라던 처부모님의 말씀에 계속 비밀로 한 채 관련된 얘기들은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죠. 역시나 아내는 처가가 월세 사는지도 모르고 있는 눈치였어요. 전 아내의 물음을 무시한 채 장인어른과 장모님에게 제 핸드폰을 꺼내 아내의 노트북에서 찍은 커뮤니티 글들을 보여주었고 한 번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껏 저 사람이 인터넷상에 쓴 저희 부모님에 관한 글들입니다. 보세요. 다 욕뿐이에요. 저희 부모님 비록 돼지 키우며 누추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어 행색이 좋아 보이진 않아도 전혀 부족하지 않게 보세요. 시골이지만 갖고 있는 땅도 꽤 많고요. 아내는 그런 줄도 모르고 양돈 농장 한다고 무시나 하고 그렇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 저도 이제 싫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제 말에 제 핸드폰 속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던 장인어른은 얼굴이 시뻘개진 채 아내에게 다가가 아내의 뺨을 때렸어요. 에이, 이 못난 것, 내가 너를 이렇게 가르쳤니? 겨우 벌어먹는 살림에 하나뿐인 딸이라고 갖고 싶은 거 다 사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줬건만 이렇게 부모 망신을 시켜? 이 멍청한 것, 부모가 사는 집이 자가인지 월세인지도 모르면서 괜히 콧대만 높아져서는 아휴, 이게 다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지!
순식간에 벌어진 장인어른의 행동에 장모님은 급히 장인어른을 말렸고 급기야 본인의 가슴을 치며 자책하시던 장인어른은 이내 제 앞에 무릎을 꿇어 보이셨습니다. 정서방, 내가 정말 미안하네. 이게 다 잘못 교육한 내 잘못이야. 내 3억은 어떻게든 갚겠네만 딸아이와의 이혼은 다시 한번 생각해주면 안 되겠나? 저 딸년을 자네 아니면 누가 데리고 살겠나? 장인어른의 모습에 마음이 약해지기는 하였으나 아내의 지금껏 행동들을 다시 곱씹으며 장인어른을 일으키며 단호하게 죄송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곤 아내의 짐은 마저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며 처가를 나섰습니다. 아내는 충격을 크게 받았는지 그 모습 그대로 굳은 채 제가 처가를 빠져나갈 때까지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후 저는 가차없이 이혼 서류를 보냈고 행여나 아내가 집에 들어올까 도어락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는 솔직히 있던 일들을 모두 말하면 행여나 상처를 받으실까봐 모든 걸 말씀드릴 수는 없었고 그저 결혼 후 다툼이 잦아져 갈라서기로 했다는 말만 전하였습니다. 제 이혼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엔 부모님은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혼을 하냐며 말리셨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셨는지 아이 생기기 전에 잘 갈라섰다는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하여 저희는 현재 협의 이혼 신청까지 들어갔으며 숙려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내는 이제 와서야 제게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며 싹싹 빌었어요. 그런 아내를 떼어냈지만 계속 미안하다고 울며 불며 매달리는데 마음이 약해지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커뮤니티에 쓰인 아내의 속마음을 다 알아버린 뒤 배신당한 그 마음은 절대 씻기지 않는 상처로 남게 되었고 그렇기에 아내를 용서하기가 어려웠죠. 또한 아직까지도 처가에 빌려준 3억은 돌려받지 못했는데요. 주변 지인들은 무조건 받아내라고 하는데 돈을 빌려준 사실을 알고 있던 부모님은 그냥 위자료라고 생각하고 주라고 합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장장 3억이라는 돈인데 부모님 말대로 그간 정을 생각해 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냉정하게 돌려받는 게 맞는 건지 아직까지도 결정을 못 내린 상태입니다. 이러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된 것인데요. 글솜씨가 좋지 않아 제 사연이 미숙하게 들렸을 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 사연을 써보내니 너무 질타하지 마시고 따뜻한 응원 부탁드릴게요. 제 고민에 관한 많은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 사연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겉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분들은 없기를 바라며 사연을 마칩니다. 지금껏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